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네. 게다가 이 땅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중개사가 달려와 부축해 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주 후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건설사에서 230억에 사겠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그게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땅이 있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말해줬을까? 어머님, 저희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 지훈이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지금 출발할게요. 시어머님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저처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들께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예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자식이란 결국 남이더라고요. 1972년 저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순진한 처녀가 서울 토박이인 남편을 처음 본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죠. 아직도 생생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남편의 모습이. 결혼식은 아주 소박했어요. 시골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겨우 예식장만 빌리고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으니까요. 첫 아이 아들 도연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붙어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버거웠거든요. 구토하면서도 일했어요. 때로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실신한 적도 있었죠. 여보, 그만둬요. 내가 더 벌게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제 희생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아들 도연이가 태어나고 3년 뒤 딸 지훈이를 낳았죠. 둘째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살림이 너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낼 거야.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지훈이를 낳았었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 시골 다녀오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이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는 애들 교육비 모아야지. 우리처럼 못 배울 수는 없어. 하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도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생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식비에 여가비 등 매달 나가는 돈이 남편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었죠. 저는 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식당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도 쉴 수가 없었죠.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아이들 생활비가 모자랄 테니까요.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고등학생이 된 도현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식당 일에 더해 새벽에는 건물 청소도 했죠. 지훈이는 중학생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공부방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데리러 갈 때면 제 가슴이 뭉클했죠. 우리 딸, 꼭 성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도연이가 정말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 고요. 교육비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세금을 반을 빼서 월세로 돌렸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자식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지훈이도 의대에 합격했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남편이 퇴직금을 절반이나 깨서 써야 했어요. 퇴직 후에 삶이 걱정됐지만 괜찮아요, 여보. 우리 새끼들 잘 되면 그게 우리의 노후 대책이에요. 그렇게 위로하며 살았어요. 결혼식. 두 아이 모두 호화롭게 해줬어요. 특히 지훈이가 의사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혼수 때문에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았죠. 친정어머니로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네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어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모든 재산을 털었어요.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 울었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거든요.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이한 새벽.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으니 온몸이 떨려왔죠. 통장 잔고는 고작 78만 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도연아. 미안해, 이른 아침부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도연이 오빠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어머님, 돈 때문에 전화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너무 빠듯해요. 학원비에 이번에 큰애 영재원도 보내야 하고. 아, 그래. 미안하구나. 나중에 통화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가 결혼할 때가 떠올랐거든요. 시댁에서 신혼집도 안 마련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전세금 5천만 원을 힘들게 모아내준 게. 그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도현이와 직접 통화가 됐어요.
도연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엄마, 제가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요. 순간 어지러웠어요. 250만 원이면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고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하나 하고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연히 아파트 이웃집에서 아들 도현이네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분이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부러워요. SNS에 올리신 사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는 돈 없다더니 유럽 여행은 다녀올 수 있나 봐요. 다음 날은 딸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윤아. 엄마인데. 엄마? 제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아. 그래. 혹시 수술 끝나고 전화해 줄래? 네? 근데 엄마, 전화하신 이유가 혹시? 말끝을 흐리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설마 돈 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하는 눈치였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딸 지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괜찮아. 우리 딸 바쁜 거 이해해. 그런데 지윤아. 엄마, 저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병원 간호사예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훈이 결혼할 때 해준 게 떠올랐거든요. 시댁의 요구대로 다 맞춰줬는데 엄마가 내려갈까? 내 옆에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댁에서 엄마까지 오시면 더 험악해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옆집 김 여사가 찾아왔죠. 아줌마, 딸내미 시댁이 대단하다면서요. 이번에 시아버지 팔순잔치를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했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친정엄마한테는 연락도 없었는데 시댁 행사는 그렇게 호화롭게 치르고 며칠 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왔어요. 겨우 15만 원인데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장례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정말 바닥이 났거든요. 용기를 내서 딸 지훈이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지윤아. 엄마가 너희 집에 잠시만.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사위였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훈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위의 말투에 담긴 차가움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도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엄마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 너희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팔아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엄마, 제가 지금 해외 출장이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통화 종료음이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짐을 싸면서 발견한 통장. 도연이 대학 등록금 내느라 빌린 이자를 갚으면서 쓴 메모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이자 850만 원. 대출 1200만 원. 그걸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시골행 버스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시골 내려간다. 잘 살아라. 도현이한텐 읽음 표시만 떴고 지훈이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갑자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도 자식들한테 가시나요? 아니요. 자식들한테서 도망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죠. 시골에 도착하고 첫날 밤. 냄새나는 이불을 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게 다 부질없었나 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하늘이 저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는 걸. 운명은 참 묘한 거죠.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에 기적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게 먼지 쌓인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을 쓸다가 무심코 창고를 열어봤죠. 여보, 당신이 남긴 게 이렇게 많네요.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서류들. 버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지?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9년이라고 적힌 날짜. 그리고 분당 토지계약서라는 글씨. 순간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 여보, 이 땅 살 때 친구가 추천해줬어. 지금은 허벌판이지만 나중에 새로운 신도시가 된다나 봐. 당시 저는 코웃음을 쳤었죠. 여보, 정신이 나갔어요?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를 얼마나? 한번 믿어봐. 이게 우리 노후 보험이 될 거야.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그 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잊혀졌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읍내로 나갔어요. 어디 가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중간에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죠. 부동산에 들어서자 젊은 중개사가 못마땅한 듯 쳐다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중개사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딱 멈췄죠. 할머니. 이게 진짜 할머니 땅이세요? 왜?
왜 그러시나? 할머니. 이 땅이 지금 중개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땅 현재 시세가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네. 게다가 이 땅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중개사가 달려와 부축해 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었네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땅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할머니, 제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성사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2주 후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건설사에서 230억에 사겠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그게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땅이 있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말해줬을까? 어머님, 저희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 지훈이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지금 출발할게요. 시어머님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각자 차를 몰고 시골로 달려오는 자식들. 그들의 목소리에서 돈에 대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땅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뒤이어 지훈이도 도착했고 엄마, 우리가 너무했죠?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효심을 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엄마가 200억대 부자라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콤해져 있었죠. 어머님, 저희 집으로 모시면 어떠세요?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고. 지훈이의 남편은 이혼은 깡그리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듯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큰아들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아들보다는 딸내미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지켜보다 못한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했더라? 자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가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더라?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는 다들 바쁘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니? 돈이 보이니까?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엄마, 어머님, 이제 됐어. 다들 돌아가.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자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가 피부치인데. 피부치? 그동안 난 피부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생겼나 보구나. 마당에 달이 밝았어요. 달빛 아래 서서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자식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산 자식들보다 죽은 당신이 마지막까지 날 지키고 있었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제 자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오더군요.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모실 거예요. 의사인 제가 있어야 건강 관리도 제대로. 지훈이가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죠. 그래도 장남 있는 우리 집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언니, 그동안 어머님 아프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의사면서도 신경도 못 썼는데. 이제는 제가 꼭 보살펴 드릴게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이 너야말로. 이혼한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웬 효심이야? 도연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오빠? 오빠야말로? 회사 어렵다면서 해외여행은 매달. 지훈이의 말에 도연이 부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사위가 나서며 중재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제일 넓어요. 거실도 크고 전용 요양보호사도 구해드릴 수 있고. 며느리가 다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돈은? 그러니까 그 230억은 어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요, 엄마, 그 돈. 은행에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제가 투자를. 지훈이도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 그 돈으로 결정한 게 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무슨 결정이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 돈으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순간 방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네. 복지. 재단이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불우한 노인분들을 위한 재단이야. 230억 전액을. 전액이요? 며느리가 주저앉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취소할 수는 없나요? 지훈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어제. 법적으로 모든 게 확정됐단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상의? 내가 아플 때는 전화도 안 받던 사람들이랑 무슨 상의를 했어야 했니?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는 내 재산 평생 한 푼도 만질 수 없어. 단 한 푼도.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늦었어. 이미 모든 건 끝났단다. 이제 돌아가렴.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게요. 제발. 지훈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라. 내 무릎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었을 텐데. 어머님, 저희 애들 학자금이라도. 제발. 며느리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재단 이사진들이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이제 첫 번째 양로원 건립 부지 답사를 가보시죠. 자식들의 눈에서 절망이 깊어졌어요. 그래요. 가보시죠. 일어서려는 제 팔을 도연이가 잡았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뒤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담담히 걸어 나왔어요.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너희에겐 이미 세상 떠난 어미로 생각하렴. 차에 오르려는 제 뒤로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효했는지. 엄마, 저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연이도 뛰어왔어요. 뒤돌아보니 자식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제서야 그 눈물이 나오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나니? 작년 이맘때 내가 감기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쓰러졌을 때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전화했지. 도연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었지? 엄마, 지금 해외 출장 준비해야 해서 통화가 어려워요. 그게 내 마지막 말이었어. 이번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너도 기억나니? 내가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지훈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의사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했었지. 자식들이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도연이가 흙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이제 와서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니?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지훈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재단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오늘 첫 요양원 기공식이 있으신데.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잠깐만요. 엄마! 도연이가 차창을 두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나쁜 자식이었냐고? 그건 너희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자식들. 무릎 꿇은 채로 우는 모습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희 계획대로 노인을 위한 요양원과 복지시설이 세워지고 있던 참에 다시 자식들이 사이좋게 찾아오더군요. 엄마,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때 비서가 서류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두 번째 요양원 부지 계약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자식들의 눈이 커졌어요. 두 번째 요양원이요? 그래.
전국에 100개를 지을 거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도연이가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저희가 얼마 전까지 유럽 여행 다녀오고 골프장 다니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우습구나.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지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노인분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양원 입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었죠. 저기 보이니? 저분들이 바로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외로워 하시는 분들이야. 자식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계셨죠. 저분은 자식들이 해외로 이민 가버려서 혼자 사시는 분이야. 3년째 자식 얼굴 한번 못 보셨대. 도현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 할아버지는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줬더니 요양원에 버리듯 맡기고 연락도 끊어버렸다지. 지훈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겠니?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는 노인분들이 한 분 한 분 건물로 들어오고 계셨죠. 너희들 이제 정말 가렴.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이라 부르지 마라.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저희를 영원히 용서 못 하시는 건가요? 용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빌어라. 그렇게 자식들이 떠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여보, 이제 제가 당신을 따라갔을 때쯤 당신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요양원 앞마당에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식이란 이름에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과연 제가 잘한 것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이렇게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면 괜시리 마음이 흔들리고 점점 공허해져 가는 것 같죠. 아직 노인복지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어 언제든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생각이 복잡해져 고민이 많이 드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명한 여러분의 견해를 저에게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태까지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